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의 사전 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2%대 수준인 현재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가전업계에서 경기 침체 여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제품은 의류 클리닝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기나 냉장고처럼 꼭 필요한 가전이 아니면 구매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전 직원 연봉을 1,200만 원씩 인상했던 중견 게임사 베스파가 직원의 90% 이상의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IT 업계의 무리한 임금 인상 경쟁이 역풍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협은행이 사업자 담보대출에 지나치게 높은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며 부실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사업자 대출에 과도한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스피 2,300선을 가까스로 지켰지만 안심할 이유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보고 가죠.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끝이 났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좀 믿기지는 않는데 오늘도 하락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이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1,8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6월 제조업 PMI가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백화점 기업인 콜스 등이 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관망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1%대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 기관들이 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다 정도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곳들이 그런 증권사들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대손 충당금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 불안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오늘 이 박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좀 보니까 6월 들어서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혹독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달 이 주요국 증시 등락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6%대로 뒤에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예. 13.2% 내린 코스피 지수는 전체에서 네 번째로 하락률이 컸는데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중에는 나스닥 지수가 9.4%로 하락률이 가장 컸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6%대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상해 종합지수는 중국 방역 당국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또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7%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네, 우리가 유독 심했다. 왜일까요? 이 코스닥의 경우 먼저 2차 전지, 헬스케어, 게임주의 급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펀더멘털이 약한 헬스케어, 게임주는 이 하락장에서 받는 충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더 큰데요. 2차 전지주 역시 5월까지는 주가가 선방했지만 5월 이후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급락하자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대만의 가권지수 하락률이 가장 컸었는데요. 대만 역시 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TSMC가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아서 충격을 함께 받은 겁니다. 네. 이들 기업의 주가를 보면 연초 대비 30%에서 40% 가까이 급락을 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산업 특성상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또한 미국부터 시작된 전 세계 긴축 기조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시각들이 영향을 준 게 컸다라는 건데 반도체 업황을 어둡게 보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공급망 악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건데요. 올해 전 세계 컴퓨터와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그리고 7%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로 72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인 91억 4천만 달러에 비해서 21%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수요 감소 우려 속에 이 매출 전망치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문제는 이 마이크론이 디램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발등에도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연간 기준 예상치는 매출액 30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60조 원으로 한 달 전인 313조 4천억 원과 66조 3천억 원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치가 각각 55조 그리고 14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증권가에서는 이 마이크론 이 실적 전망을 비교해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기준치에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전망치가 좀 가늠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진짜 뭐 실제로 들어보니까 디램 가격이 3분기에는 뭐 2분기보다 한 8% 정도 하락할 수 있다. 8% 최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보는 그 트렌드 포스인가요? 그 시장 조사 기관의 분석도 있던데 네. 이 실제로 실적으로도 전망으로도 이렇게 어둡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업종 투자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먼저 긍정적인 입장을 보면 현재 주가의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어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어서 분할 매수하기 좋은 위치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업황이 좋을 때보다 나쁠 때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측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어서 아직은 때가 이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더라도 둔화가 계속되면 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다.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일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장하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일에는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이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의 그 긴축 기조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표를 체크할 수 있는 경기 지표도 대거 발표가 되는데요. 6일에는 제조업과 반대편인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고 7일에는 5월 무역 수지 그리고 6월 민간 고용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 6월 민간 고용 주목해서 특히 봐야겠다 싶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이제 곧 실적 시즌 돌아옵니다. 어떤 분석들 나오는지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 기자, 방금 전 증시 프리즘에서도 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큰 상황인데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하반기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반기 미국 증시가 유독 좀 어려운 장이 이어져 오면서요. 하반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좀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월가에서는 뭐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무엇보다 이 실적에 주목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이 실적이 하반기 투자 흐름에서 키포인트다 이런 건데요. 더욱이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더 투자자들의 관심이 실적 발표에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 월가에서 이번 실적 시즌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시점에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 장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이 실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이 대외적인 투자 여건이 투자자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이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이 지수가 그래도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예.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EPS, 즉 주당 순이익 그래프입니다. 올해 초에 $220 수준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는데요. 예. 지난 6월 13일에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는 $227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이 의미가요. S&P 500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 이익 수준이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태까지 많이 빠졌는데 네. 기업들, 뉴욕 증시 기업들 체력을 보면은 오히려 우상향하는 흐름이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올해 초와 비교해서 주당 순이익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예. 최근에 고점과 비교해서도 약 1%포인트도 채 떨어지지 않은 수준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 초 대비해서 20% 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실적을 대비해서 지수가 인플레이션 등 이 다른 요인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이렇다 보니 월가에서는
그래도 견고했던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추가 지수 하락을 막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S&P 500 기업 중에서 에너지 섹터가 특히 실적을 좀 뒷받침해 줬는데요. 이런 실적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S&P 500의 지수 하락폭은 더 컸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반기도 장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도 실적이 뒷받침돼줘야 지수 급락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실적 시즌인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달 14일부터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당장 14일에는 JP모간 또 모건 스탠리 등 금융주들을 위주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예. 그 뒤로 넷플릭스도 있고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이 밖에 메타와 테슬라, 애플 등 이 주요 기업들도 줄줄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증시 흐름을 뒷받침해줄 실적들이 나올지 이 월가의 관심도 주목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매도 투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 마이클 버리는요. 미국 증시 조정 아직 절반 수준밖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실적에 따라서 증시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건데요. 지금까지의 증시 조정은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대외적인 요인들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기업의 이익에도 압박이 오고 있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예, 그러면 실적 전망이 어떨지가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좀 아쉽게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월가의 코멘트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골드만삭스는요. 더 많은 기업들이 실적 전망을 낮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S&P 500은 3,600선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또 모건 스탠리도요. 보통 증시는 기업이 실적 하향을 하는 그 수준이 바닥을 치기 2주 또 3주 전에 저점을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아직 기업들의 실적 하향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 전망은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것이 월가의 중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상반기만 생각을 하고 하반기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 하향에 대한 분석들 지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 신락 같은 희망이 되어줄 기업들도 좀 찾아봐야겠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지만 그래도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 월가에서 꾸려봤습니다. 먼저 크레디트 스위스는 쿠팡을 꼽았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쿠팡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실제로 쿠팡은 올해 1분기에 적자 폭을 크게 줄였고요. 또 제품 커머스 부문에서는 상각전 영업이익으로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를 버티고 또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도 선호주로 꼽혔습니다. 쿠팡 정말 의외고 또 반가운 소식이고 네. 다른 기업들은 또 어디를 추천했나요? 네, 도이치방크는요 항공전자업체인 이 허니웰이 경기 침체를 버틸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이 3분기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코웨는 현금 보유와 이익 수준이 좋다면서 이 메타를 꼽았고요. 예. 또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메리어트, 또 쉐이크쉑, 엑손모빌, 모더나 등 이 9개 기업을 꼽았습니다. 이 어려운 증시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건 역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장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인데요. 예. 내일 개장을 앞두고 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서 이 투자 기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2분기 좀 아쉽지만 뉴욕 증시 기업들 실적 하향 조정에 대한 흐름과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기 침체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탄탄한 기업들 추천이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DC형 그리고 IRP형 퇴직연금 직접 운용하고 계신 직장인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이 퇴직연금의 사전 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오는 12일부터 도입됩니다. 원하는 상품 종류를 사전에 한 번만 선택해두면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방식인데 사실상 제로에 가깝던 수익률이 개선될지 기대됩니다. 먼저 배성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디폴트 옵션, 말만 들어도 상당히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 중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운용 주체에 따라서 이 DB형과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확정 기여형, DC형에만 적용됩니다. DB형은 말 그대로 확정 급여, 즉 회사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정해두고 회사 내에 퇴직금을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운용하다 손실이 나면 회사가 이 손실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넣어줍니다. 받은 돈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투자 가능합니다. 보통 급여가 매년 물가보다 많이 오르는 직업이면 DB형을, 스스로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DC형의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이유는 뭘까? 개인이 DC형에 가입해도 적극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동안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DC형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실적 배당형보다는 안전한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일찍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미국이나 호주, 일본과 비교해 원리금 보장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자산운용사가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제도.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돈이 굴러갑니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도입을 열어둔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상당히 낮은 상황. 디폴트 옵션 도입과 함께 DB형, 원리금 보장형에 편중된 퇴직연금 투자 관행이 변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디폴트 옵션이 가져올 변화, 김종학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수익률 좀 높여보겠다. 그게 이번 제도 취지 아닙니까? 네, 디폴트 옵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익률을 조금 더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준다라는 겁니다. 예. 네,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이 노후 자금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들을 이 중에 가려내기가 좀 어렵고 세금까지 셈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방치해두다시피 해서 이제 수익률이 낮아졌던 게 바로 퇴직연금의 현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현황을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94%, 아까 말씀하신 거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평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담당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자면은 뭐 관행적으로 아니면 혹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서 원리금을 좀 더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시장 환경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그동안에는 유연하게 선택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안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한번 설문을 진행을 해봤더니 퇴직연금을 본인이 이제 DC형으로 가입을 하고서도 직접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 27%나 됐고 이렇게 되면 요즘처럼 하락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겠죠. 예. 또 그리고 지금 이 나오는 원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응답을 한 사람을 빼고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30.6%. 그러니까 3분의 1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실은 거의 무관심하다. 이렇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낮더라도 운용사에 이제 다른 자산으로 그럼 바꿔보겠다라던가 이제 운용 지시를 내릴 수가 있도록 현실적으로는 사실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지 뭐 수익률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법인 이 퇴직연금 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작년에 이제 통과를 했고 이게 이달 12일에 시행이 되면서 사전 지정 운용 제도 디폴트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장기간에 이렇게 금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거는 당장은 원금은 지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괜찮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운영 방법을 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근로자들한테 일일이 가서 바꾸십시오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냥 기본 값을 바꿔주는 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제도적으로 편의상 디폴트 옵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 퇴직연금 제도가 일찌감치 발달한 뭐 영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서는 네스트, 마이슈퍼 이런 이름으로 가입자가 조금 더 인지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연금 이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 자금인 이 노후자금을 그동안 방치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고 각국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크다라고 한 부분이 이런 제도 이름에서도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좀 제도 이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들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자료 나온 거 보면은 DC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예. 있던데 DC형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이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이제 회사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DB형 내지 DC형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쓸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는 것은 DB형이 아닌 DC형 그리고 IRP 이렇게 약간 운용을 조금 더 변동성 있는 상품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좀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좀 위험 상품들은 뭐 선택을 하더라도 뭐 그동안에 이제 뭐 방법이 맞지 않았었던 거를 이제 좀 보완한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DB형 가입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DB형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수적인 방법이라서 이번 제도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근로자가 직접 관리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따로 이제 떼서 붙여주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좀 찾아보면 DC형 가입자들을 포함해서 전체 가입자의 41% 정도가 이번 제도 변경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들 모두가 이제 다 디폴트 옵션으로 바로 바뀌는 건 아닌데요. 7월 12일부터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 DC형은 이제 급여를 적립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회사 그리고 노조 이렇게 근로자 간의 합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 시행 시점이 또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 1년 단위로 이제 근로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에 넣어서 운용하는 이제 DC형을 디폴트 옵션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이제 제도를 변경하겠다라고 안내하고 또 실제로 이 상품을 정말 운용할 거냐라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한 6주 정도 더 이제 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리금을 보장하는 예적금 등의 이제 만기가 돌아와서 펀드를 이제 갈아타겠다라고 혹시라도 결정한 투자자라면 역시 이제 뭐 가을께나 내년 정도에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는 것이고요. DC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DB형에서 직접 뭐 갈아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이번 디폴트 옵션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혹은 이직이나 새로 입사를 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실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디폴트 옵션을 적용 안 받겠다라고 하면 안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뭐 디폴트 옵션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노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어떤 상품을 받아들일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산운용사가 제시하는 상품들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받아들여진 상품들에 한해서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제약 요소도 이번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이제 DC형인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DB형이지만 이번에 DC형으로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고 예. 그리고 뭐 이번에 적용이 실제로 되는 데까지는 한 6주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IRP도 적용이 된다라고 네. 하는데 IRP는 또 DC형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제 불리는 이 퇴직연금 제도이고요. 예. 그러니까 DC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책임을 지고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운용을 같이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재량껏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 또 IRP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꼭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로 소진하지 말고 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기왕이면 오랫동안 투자하라고 만든 제도이고 또 뭐 납입을 하게 되면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채웠을 경우에도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력으로 측면에서 이직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정이네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근로자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많은 상품이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도 조금 더 해야 하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역시 있다라는 점은 단점으로 조금
좀 지적돼 왔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용 대상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직장인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됐을 때 지금보다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네. 부분일 것 같거든요.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는 게 확실히 더 유리한가요? 디폴트 옵션을 적용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업계나 이제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 최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워낙에 낮았었기 때문에 연 3%도 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겨우 2%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원리금 보장 상품을 반드시 편입하도록 되어 있는 그동안의 제도였다 보니까 손실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런 성과가 나왔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지난해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한 1.35% 정도 2020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요. 펀드를 활용한 실적 배당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6.42% 정도로 역시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디폴트 옵션은 이제 적립금의 30% 정도를 원리금 보장형에 넣도록 하던 그동안의 제한을 완전히 풀었기 때문에 이런 원리금 보장형, 보통 예적금으로 불리는 이런 상품들에 넣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입자의 성향이나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의 편차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인 예적금을 반드시 편입할 필요는 없지만 주식이나 채권 등에 좀 분산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생애 주기에 맞춘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도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이 기대되느냐 이런 부분은 해외 사례를 조금 더 참고해 볼 수 있는데 네. 먼저 제도를 시행한 사례를 보자면 미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8.6%, 호주는 7.7%로 매우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예. 심지어 한국처럼 원리금 보장을 아주 선호하는 나라로 알려진 일본 같은 경우에도 5.5%로 이 디폴트 옵션을 선택했을 때 우리보다 그동안에 높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다만 이 호주 최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 손실을 냈다라는 소식도 오늘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운용업계나 이제 연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오히려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매달 적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를 이어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10년이나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를 활용하는 좋은 기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만 만기가 있고 투자 상품 만기가 없잖아요. 그 만기가 돌아온다는 것은 원리금 보장 상품 만기 돌아올 때마다 계속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 상품의 비중들이 시장 경제 DCE 내에서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개선의 여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디폴트 옵션에 들어가는 상품들을 그럼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제 정해주는 상품들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이번 달에 내놨는데 펀드 유형이 크게 타겟 데이트 펀드, 이제 퇴직 시점에 맞춰서 운영하는 펀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밸런스 펀드, 스테이블 밸류 펀드, 사회 간접 자본 펀드 이렇게 4종을 우선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한 300조 정도 되는 퇴직연금의 10% 정도가 이러한 4개 종류의 펀드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에만 40% 정도 규모가 커진 타겟 데이트 펀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2030 세대 혹은 4050 세대처럼 은퇴 시점에 따라서 이 선택지를 조금 더 간결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TDF 펀드 가입을 두고 또 이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자산운용사 혹은 판매를 맡은 은행이나 증권사, 금융사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익률이라는 게 퇴직 시기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은 또 예적금이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예년보다 높은 편이니까 원리금 보장 상품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또 위험적인 투자를 하라는 말은 아니니까 이 사전 지정 상품 어떤 걸로 할지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서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 기자 오늘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보죠. 네, 오늘 유튜브 제목은 미국은 8.6%, 한국은 2.7%, 퇴직연금 수익률의 비결 이렇게 정해봤고요. 해시태그는 한국 시장에서 디폴트 옵션 성공할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저기 자막을 보니까 오늘 이게 시리즈 첫 번째 물인 것 같은데 네. 시리즈가 앞으로 계속되는 겁니까?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디폴트 옵션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어떤 제도인지 어떤 상품들을 선택하면 좋을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내일도 나온다는 거죠? 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DF, 타겟 데이트 펀드가 상당히 유사한 상품도 많지만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떤 펀드를 선택했을 때 내 기대 수익률, 내 노후의 자금을 조금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죠.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이 가전업계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가전업계에서 판매가 급감한 제품들의 순위를 보면 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 기자, 결론부터 바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그러면 가장 안 팔리는 가전이 어떤 제품입니까? 네, 제가 최근 가전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해서 매장에 들러봤는데요. 예. 이 매장 점장에게 물어보니 특히 어떤 제품 판매량이 많이 줄었는지 여쭤봤는데 전반적인 가전 수요 자체 감소한 가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스타일러와 같은 신가전 판매량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신혼부부같이 판촉 행사를 통해 혼수를 세트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의류 관리기를 따로 구매하는 이용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경기 둔화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세탁기, 냉장고와 같이 꼭 필요한 가전이 아닌 경우 더 큰 폭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최대 수혜 품목이죠. 바로 노트북과 태블릿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늘어났던 노트북과 태블릿 수요 역시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팬데믹 시기에 이미 많이 교체를 했으니 가전 사용 주기에 따라 아직 교체 수요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 가전이 아닌 것부터 판매가 줄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비대면 시기에 많이 좀 판매가 늘었던 제품들이 인기가 시들하다 이거네요. 예, 그래도 뭐 삼성이나 LG 주력 제품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탁기나 TV 이런 제품들은 판매가 어떻습니까? 이 스타일러 등과 같은 가전에 비해선 좀 나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주력 제품 중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TV라는 게 매장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네. 이 TV 역시 코로나19 대표 수혜 품목인데다 이 가격대도 높기 때문에 판매 감소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이 TV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1, 2위 기업인 만큼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TV 시장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올해 전 세계 TV 출하량 전망이 불과 3달 만에 284만 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TV 판매량이 가장 많은 북미 지역의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사를 하면서 오래되거나 새로운 집의 인테리어에 맞는 가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가전 수요를 예측할 때 보통 주택 시장 지수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지수가 높을수록 가전 수요도 함께 올라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 주택 시장 지수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복 소비가 줄었는데 최근 높아진 금리로 이 주택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가전 수요 교체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추세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국내 주택 시장도 좀 위태위태하니까요. 가전업계 수요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나 안 좋은 겁니까? 올해 뭐 실적도 실제로 안 좋게 나타날까요? 네, 실제로 이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 수익을 낮춰 전망을 했는데요. 이 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LG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각각 9천억 원, 1조 4천억 원가량 줄어들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보다 LG전자의 가전 영업이익 폭이 좀 더 큰데요.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대폭 위축된 이 유럽 지역 위주로 판매량을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은 LG전자 TV 출하량의 33%, 또 OLED TV 출하량의 48%를 차지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건 경기 침체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분석도 많고 하반기 들어서 경기 상황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가전업계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하겠다 하는 전략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일단 가전업계의 경우에 정확한 타깃을 겨냥한 맞춤형 가전과 또 고가의 제품인 프리미엄 가전의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 맞춤형 가전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LG전자의 스탠바이미입니다. 이 스탠바이미는 일반 TV보다 크기가 작은 이동형 디스플레이 기기인데요. 1인 가구와 MZ세대를 공략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맞춤형 가전은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수익성이 좋고 비교적 경기를 덜 타는 프리미엄 가전으로 실적 부진 상황을 버티겠다는 전략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1분기 세계 TV 시장 판매량은 1년 전보다 4.9%가량 줄었지만 이 고가 제품인 QLED TV 판매량은 23% 증가했죠. 이 때문에 두 회사는 기존 프리미엄 고객을 넘어 이 최고가 가전 소비자를 잡기 위해 혈안입니다. 이 경기 영향을 받지 않는 튼튼한 수요층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최고가 가전 소비자를 위한 별도 AS 서비스, 또 프로모션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가 가전이라도 이 가전의 교체 주기는 정해져 있는 데다 또 글로벌 대외 변수로 인한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전망이라 앞으로의 상황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뭐 완전 고가 아니면 저가 상품이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프리미엄 쪽을 노리는 전략이 또 유효하겠습니다. 반대로 좀 공동구매 같은 전략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최근 이 삼성전자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제 가전 수요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략은 아닙니다. LG전자도 아직 준비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실제로 이 가전 업계 자체가 이제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 이런 전략까지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어렵다는 경기 상황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공급 측면에서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 축이고 그간의 에너지 공급 위주에서 수요 효율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두 번째 축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가능하고 또 다양한 고급 일자리 창출과 바로 연결되는 정책이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혁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중견 게임사 베스파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대다수의 권고 사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지난 3월 전 직원 연봉을 1,200만 원씩 올려줘서 화제가 됐던 기업인데요. 짧은 시기에 회사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면서 게임 업계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IT바이오부 신동훈 기자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대다수의 권고 사직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명수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경영난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이 게임사 베스파가 직원 대다수의 권고 사직을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 권고 사직 규모를 보면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3월 공시 기준 이 베스파의 직원 수가 총 148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2 이상이 권고 사직 대상이 된 셈입니다. 예, 뭐 지난해에는 연봉을 1,200만 원씩 전 직원을 올려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연봉을 인상한 게 지금 이 사태에 좀 미친 영향이 컸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이 게임 업계를 비롯해서 IT 업계 전반에서 이 연봉 인상 경쟁이 벌어졌었죠. 예. 이 베스파도 지난해 3월 전 직원 연봉을 1,200만 원가량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붐으로 ICT 경기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자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인건비도 덩달아 수직 상승을 했는데요. 이 개발자들 아무래도 게임사들에 있어서는 개발자들이 필수겠죠.
있죠. 예. 지난해 개발자들의 연봉 인상을 올렸는데 이 당시 이 대형 게임사죠. 넥슨과 넷마블의 800만 원, 또 컴투스나 스마일게이트 등도 평균 800만 원 인상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베스파가 1,200만 원을 올린 것을 보면은 이 인상률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스파 관계자는 이 메이저 업계가 연봉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당연히 중소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자사의 개발 인력들을 잡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보다 조금 더 올려야 이제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게임 개발사인 베스파가 이 대형 게임사에 맞춰서 임금을 끌어올리자 이 당시에 업계는 또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뭐 베스파가 이런 상황에서 임금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데 뭐 기존에 수익이 탄탄하게 나던 회사면 연봉 인상했다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상황이 안 좋았나요? 네, 사실 이번에 좀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베스파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좀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요. 이 베스파는 2017년이었죠. 이 킹스레이더라는 게임의 국내 성과를 바탕으로서 2018년에 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 특히 상장 첫 해에는 뭐 매출액도 한 1,245억 원 정도, 영업이익도 296억 원이라는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성과를 견인할 만한 이제 신작을 내놓지 못하면서 실적이 계속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올해에도 1분기에는 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닥 상장 후에 불과 3년 새에 매출이 3분의 1 정도 급감한 셈입니다. 이 베스파는 2020년과 2028년도에는 각각 자기 자본의 이 50%를 초과하는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을 해서 이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 또 지난해에는 이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어서 2년 넘게 자본 잠식률이 50%를 넘어 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베스파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이 베스파에 대해서 이 감사 의견 거절을 제출하면서 현재까지 베스파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인데요. 이 아무래도 이 감사 의견 거절을 맞고 자본 잠식에도 빠지고 또 베스파의 새로운 게임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경영난이 지속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최근 경기도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투자 유치에도 실패를 하게 되면서 결국 악순환이 반복이 됐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예. 투자자분들 걱정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지난 3월 이 감사 범위 제한 및 계속 기업 전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 뭐 이 이유로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 다만 베스파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내년 4월 10일까지는 이제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개선 기간까지 회사를 정상화 돌리는 것이 아무래도 급선무일 텐데요. 이에 베스파는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고강도 인원 감축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봉 인상이 경영난에 영향을 미쳤고 대규모 권고 사직까지 가기는 했는데요. 예. 이 베스파가 이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 인력 감축도 하고 자회사 매각 등을 추진하면서 최근까지 이제 관리 종목 지정 해소를 위해서 자굴책을 마련과 또 회사 내부 조직이나 뭐 재무 구조 개선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대규모 권고 사직을 진행을 하면서 베스파가 이제 체질을 개선하고 이제 사업 안정화를 깨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행히 이제 현재 운영 중인 이 게임인 킹스레이드와 타임 디펜더스 서비스는 이제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작이 중요한데 현재 개발 중인 킹스레이더 후속작은 빠르면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후속작이 베스파의 운명을 다시 한번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베스파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팬데믹 시기에 게임사들이 전반적으로 연봉을 좀 인상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예.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베스파랑 같은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스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게임사 같은 경우에도 연봉을 인상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중소형 게임사 베스파의 사례가 이제 결국 지난해 게임사와 IT 업계에 불어닥친 이제 연봉 인상 릴레이의 후폭풍을 상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여파로 이제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베스파처럼 적자 누적에도 공격적인 확장을 거듭하던 중소형 IT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 경영난에 이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예. 이 중소형 IT 기업이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형 게임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국내 3대 게임사 3N의 한 축인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 영업 손실 119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 전환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전체 영업 비용 중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오른 항목이 인건비인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새 30%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 컴투스 경우에도 올 1분기 2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이 적자 전환했는데 이 기간에 인건비만 무려 62% 늘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제 지난해 직원 연봉을 800만 원 일괄 인상을 했는데요. 예. 이 밖에 이제 위메이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이제 무려 178% 증가를 했고 그래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기간에 86%나 이제 늘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이 대규모 연봉 인상이 회사 재무에도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 업계는 신작 흥행을 통해 인력 오버베팅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게 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만큼 이제는 이제 성과로 보여줄 때라면서 결국 이제 신작들이 회사들의 명운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보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세부 실적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금년 당초 계획 대비 약 40조 원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지난달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전후해 코스피는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고 이 환율은 달러당 1,3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차가 제로가 되면서 이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다는 평가, 신빙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21세기 들어 있었던 두 차례의 금리 역전 시기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달, 우리 경제가 매우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0.5%포인트 빅스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면 한미 금리 역전의 시기가 본격 도래하게 됩니다. 금리 상승과 역전 불안에 물가는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기에 더해 무역 적자까지 이런 이 복합 위기에 대해 오늘 처음 만난 이 5명의 경제수장이 내놓은 결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였습니다.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버린 위기, 정부조차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찾아올 경기 저점이 6에서 8개월 전에 주가에 선반영되는 이른바 주가의 선행성을 믿자는 희망 섞인 보고서까지 등장했습니다. 기대할 것 없는 하반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경기 방어주를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희 한국경제TV가 주목한 섹터는 손해보험주입니다. 올 들어 지난 위기 때와는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금융위기 시기에 방어주로 부각되는 손해보험주. 지난 1997년 IMF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는 등 다양한 변수로 증시가 크게 출렁였을 당시 코스피와 시총상위 5개 손보사는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다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때 손보사 상승률은 코스피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는 코스피와 손보주 모두 부침을 겪었지만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비슷하게 회복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손보주는 증시 패닉 초반에 여파가 덜한 반면 회복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올해 들어 코스피가 20% 하락할 동안 시총상위 5개 손보사는 금리 인상 등 호재와 맞물려 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자동차 손해율이 우려와 달리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백내장 수술 심사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금리가 높아졌으니 상대적으로 다른 증시 종목들에 비해서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 대비 나은 성과를 원하는 분들만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증시 반등과 방어주에서 민감주로의 주도 종목 변화 등 사례를 볼 때 적절한 투자 기간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년까지는 선보주가 방어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2023년에 도입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혜도 기대를 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한 1, 2년 정도까지는 손해보험 위주의 차별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하반기 증시 불안을 우려한 정부. 오늘부터 석 달간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을 지키라고 강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주가 급락 때 담보 비율을 못 지킨 주식이 반대 매매를 당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전시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율이라지만 증권사들이 반대 매매를 안 할 리가 없고 무엇보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공매도에 있다는 겁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34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공매도 개혁을 외치는 개인 투자자.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등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공매도 특별점검 또한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이건 대책도 아니고 그냥 그 생색내기 전시 행정의 극치라고 보는데요. 증권사의 신용 유지 비율을 자율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도 개혁을 먼저 해야지만 공매도 폐해가 줄어들지 사고 터진 다음에 현장 점검하고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번 조치는 증권사의 자율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공매도 특별점검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바라는 건 공매도 상환기관을 외국인과 기관도 90일 또는 120일로 변경하고 상환 비율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140%로 맞추라는 겁니다.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들도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표합니다. 한국 시장이 전체 성장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금 비율만 공매도에 참여하는 이유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기간이라든지 또 금액이라든지 담보라든지 너무나 제한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똑같은 운장장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 미국의 경우 기관과 개인의 담보 비율이 102% 대 150%로 우리보다 더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작 증거금률이 150%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시작 증거금률이 140%. 담보 비율, 도매마켓 담보 비율은 우리나라는 105%, 그다음에 미국은 102% 이렇게. 정치권에선 한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정서에 맞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미 투자가들의 시장 참여 비중이 높은 나라라는 게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봅니다. 외국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금지하냐 이런 식의 논리보다는 우리 시장의 특성에 맞는 시장 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다 보면 글로벌 시장의 스탠다드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금융당국이 잘 조율을 해서 4거래일 연속 추락해 2,300선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코스피. 증시 안정화를 위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특수은행인 수협은행이 사업자 담보대출에 지나치게 높은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적용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규제가 약한 사업자 쪽에 대출을 늘리고 있는 건데 LTV 80%가 넘는 대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요양원 빌딩. 7층짜리 이 빌딩은 지난해 12월 47억 원에 매매된 이후 올해 1월 수협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액은 40억 원. 근저당 설정액을 통상 대출 원금보다 20% 정도 많게 잡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액은 34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액이 담보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취재 결과 현재 이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28억 7천만 원, 건물 13억 3천만 원으로 건물과 토지를 합하면 총 42억 원입니다. 대출액이 34억 원이니까 담보 인정 비율 LTV를 81%로 잡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은행들은 이 지역에서 평균 몇 %의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고 있을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일반 상가 건물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군포의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일반 담보대출 비율은 시중은행의 경우 60%, 저축은행의 경우 7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협대출을 받게 되면 담보 인정 비율이 85%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협은 일반 사업자 대출 이외에 특수목적 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고 LTV 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요양원이나 교회, 어린이집 등에 70에서 80%의 꽤 높은 담보 비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통상 다른 은행들이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수목적용 건물의 담보 가치를 일반 건물보다 낮게 잡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마케팅을 해보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이 많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생이 많은데 그리고 좋은 데 위치한데 이런 데를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 마케팅을 해가지고 물가 상승이나 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장의 운영 여건이 여의치 않아지고 금리 상승기 부동산 가치까지 떨어지면 담보 인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특수 목적 사업자 대출은 부실 뇌관이 될 개연성이 일반 대출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라는 것이 대출 기관에서 이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제대로 드러나기가 좀 어려워요. 아직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저축은행 사례처럼 대출 영업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조작 등의 사례는 없는지, 부실 채권으로 인해 요양원 입소자나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